예, 우선 가장 먼저 이제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인데 이제 매번 보고 있는데 지금 500bp 넘어가면 매수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562bp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21년 초부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올라갔던 가격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562면 지금 추세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 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그렇게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단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이 조달금리 상승이 큰 영향이 가지 않는데 이 러셀이 천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하락세와 마찬가지로 요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상승세가 여기랑 지금 계속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거랑 동일하게 움직일 텐데 그래서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중소형 단에서 먼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 러셀 2000의 추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김없이 지금 꺾이고 오늘도 보면은 1700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쪽 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가 지금 모든 경제 지표에서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그 열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WTI 유가인데 유가도 지금 120, 130불까지 뭐 올라갔다가 상단 찍혀서 내려온 뒤로 120불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와 관련돼서 쭉 이제 120불부터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100불대 위에서 놀고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100불이 딱 그 수요와 공급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불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건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려와야 되는데 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수요 파괴를 일으켜서 이쪽에 대한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WTI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공급이 느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뭐 뉴스들 중에 보면 뭐 산유국에서 증산한다던가 근데 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설비가 그걸 받아주질 못해요. 설비 가동률이 95%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늘려서 증산을 하네 뭐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오펙 같은 데서 아무리 뭐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돼서 나오더라도 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설비가 부족해서. 뭐 미얀마 그런 이 못 사는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증산을 할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단에서 늘어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터졌죠. 그냥 별 성과 없이 그냥 돌아온 걸로 끝난 상태고 그나마 나온 게 이제 사우디 쪽에서 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발표된 저기 중국 PMI가 되게 좋게 나왔죠. 제조업 지수였나? 그게 생각보다 54점 얼마로 예상치가 51점 얼마였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뭔가 중국의 급격한 소비 둔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은 100불 위에서 노는 게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닥터코프 구리 부분이에요. 구리가 지금 연중 저점 깨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3.7% 빠지는 정도면 하락세 자체가 엄청 급격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보시면 보통은 3불 위에서 놀고 있는데 3.5불이에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마 경기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되는 게 지금 원자재 단에서 구리인데 구리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요. 뭐 모든 뭐 건설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인데 이렇게 수요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올 거고
뭐 지금은 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어제까지는 생각했었는데 GDP 나우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2분기에 대한 게. 저는 그게 돌아서는 게 산업 생산이 부러지는 거에서 돌아설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이제 소매 판매는 소비 쪽이고 산업 생산이랑 뭐 PMI 이쪽 부분은 뭐야 생산 제조되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부분인 건데 GDP에서 우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초부터 소매 판매가 부러질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 그랬는데 소매 판매가 인플레이션 타고선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분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왜곡이 발생했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명목 소매 판매가 부러지는 그때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부러지는 거면 그땐 진짜 문제다 했는데 저번 달 거 나왔을 때 부러지는 게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 그런 명목 소매 판매가 일단 부러졌기 때문에 2분기도 장담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GDP 나우에서는 2분기도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그러면 1분기 역성장이었고 2분기도 역성장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1분기, 2분기 역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딱 박히는 날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오히려 이 1분기, 2분기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연준의 이 긴축 속도가 늦춰진다. 이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이번에 전 GDP 나오가 그렇게 딱 마이너스로 때린 거 보고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파월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그냥 좀 가볍게 넘겼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월이 양적 긴축을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근데 저는 당연히 2분기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소매 판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인플레 타고선 계속해서 높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2분기 실적이 막 진짜 이렇게 막 뭐 기업들이 적자를 난다거나 진짜 성장률이 완전 부러진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단지 그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낮아지는 정도지 어닝 자체가 막 직접적으로 막 부러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GDP 나오가 지금 측정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마이너스 1%를 때릴 정도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연준이 경기 긴축을 늦추는 뭔가 그런 지표로서 삼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뒤쪽에 제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딱 일주일 됐네요. 제가 저번 주, 어디 있어, 여기. 이 마우스 포인터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제가 그거 뭐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프로그램 받아 설치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여기 보시면 요 마지막 장대 음봉이 했던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자출제로 빨리 퇴근을 했죠. 그 형들한테 종목 좀 골라달라고 했던 그날이 요 부러진 날이에요. 이제 사야 될 때가 왔다 해서 들어갔던 날이 요 날이고 그 다음 날에 샀죠. 근데 뭐 여기도 그때 했던 요 PPT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이날 이거 갭 상승해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요 시작했을 때부터 천천히 상승해서 5% 상승하고 마감했던 날인데 그 이 다음 날에도 보면 2.7%인가 해서 여기 있네요. 이 아래에서부터 시간의 순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쉴 새 없이 뺐어요, 정말. 이 6월 한 달 동안 보시면 뭐 상승 이 빨간 날 나와 있는 거 봐도 뭐 0.3% 이거 강보합인 거고 상승 1% 나온 거고 요 아래 단에도 뭐 등락 보시면 요 그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쉴 새 없이 뺐어요, 이때. 계속 반대 매매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온 거는 반대 매매 같이 먹으면서 빠진 부분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지금 4%, 5%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요 날 저희가 진입을 했던 거고 다음 날부터 장대 양봉이 나왔고 5% 3%좀 먹은 상태였죠. 제가 이날 들어갈 때 분명히 나스닥 선물 인버스는 25%, 20% 정도 스테이 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이번에 저희가 탈출하게 되면서 이게 상승하면서 지금 비중이 25%가 된 건데 이때는 한 20% 정도 들고 있었어요. 나스닥 인버스 20%는 그냥 스테이하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요 세 군데에다 넣었죠. 다 코스닥이고 예,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세 개를 진입을 했어요.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근데 애초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할 때도 뭔가 요거 진입할 때는 제가 원래 요거 진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 진행했을 때도 원래 뭐 한 7월 둘째 주까지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 전까지 매도하는 걸로 해서 이 뭐야 단기 반등으로 보고 그거 발라먹으러 갑시다 해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요번에 이거 6월 달까지만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던 거는 이게 쎄했어 이게 기분이. 이 상승분이 나오는 거라던가 수급을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 부분도 그렇고 이 뒤쪽에도 환율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들고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는 7월 중순까지 들고 갈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 뭐 방에 계신 분들도 그냥 스테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상승 직접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에 추격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다시 이 전 세미나가 딱 그 세미나였죠. 아, 이거 마음 놓고 추격 매수 때릴 자리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세미나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였어요. 이거 마냥 되게 편하게 단기 반등이 막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예, 종목 구별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매수 때릴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미나였어요. 저번 시간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연 이유는 이번에 왜 어떻게 단기 반등 이거 먹으러 들어간 자리였고 왜 벌써 팔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세미나는 사실 예, 주제가 그거죠. 이 스위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오늘도 오늘도 원래 양봉으로 뭐야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죠. 실제로 얘네 셋도 되게 뭐 이 신택 같은 경우에 특히 3% 이상 오르는 구간도 있었고 여기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여기가 제가 뭐 RSI나 ADR 지표 같은 거 들고 오진 않았는데 그 무엇을 봐도 예, 너무 많이 빠진 자리였어요. 시장 분위기도 공포다 싶을 정도로 뭔가 롱만 외치면 어디 돌팔매질 하나 당할 것처럼 모두가 숏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예,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이 차트에서 말하는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냥 들어갈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날 들어가자고 했던 거고 이거 보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들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긴 장대 음봉이 나온 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쉴 새 없이 두 번 빼니까 뭐야 반대 매매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날도 원래 반대 매매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반대 매매는 장초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뭐 스탁론이나 그런 거는 이제 오후쯤에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이 많을 거라고 보진 않고 사실 장초에 그 반대 물량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오히려 이날에 그 24일에 반대 매매 많이 나올 거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고 제가 들어가 있는 뭐 정보방 같은 데서도 그 기사를 많이 이렇게 실어 나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 다들 진입할 구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봐도 오히려 이제 들어갈 자리라고 보였고 그 뒤에 요 두 개를 먹었던 거고 요때 안전 마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때 원래 정리를 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던 건. 이때부터 제가 사견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 두 번 장대 양봉 먹고 요 세 번째 날까지도 그냥 뭐 유야무야 뭐 버텼는데 이땐가 아마 제가 이 세미나를 했을 거예요. 이 화요일까지 보고 세미나를 했겠네. 28일까지. 둘, 셋. 요 날까지 본 거네. 이날에 보시면 뭐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날은 우리 종목들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예, 저번 세미나 때까지가 수익률이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날부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거였어요. 마냥 때릴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세미나를 했던 이유도 그렇고, 어, 저가, 제 포트 자체가 이 첫날부터 두 번째 날까지 먹어놨던 수익이 있었고, 특히 대덕전자가 9%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였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이게 이 다음 날이 아마 배당락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분기배당, 반기배당이었나? 분기배당이 있어서 주당 300원, 1.2%인가 1.3% 배당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배당락도 있어서 이게 뭐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네, 29일이 하나머티리얼즈는 배당락으로 빠지는 날이었고, 아무튼 수익이 나쁘지 않았어요. 충분히 확보됐었고, 이 나스닥 선물 인버스를 들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칭도 되는 상태였어요. 이 나스닥 인버스를 제가 왜 들고 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이날 진입할 때 되게 공격적으로 이거 다 이거 뭐야, 100% 보유하고 던 분을 정리까지 해가면서 5%는 다 정리를 했었고, 현금 들고 있는 거, 현금 100% 때려 박았었어요, 이날에. 이거 그냥 남아있던 물량 스테이 해놓은 거라, 이 스테이 해놓은 20% 물량 빼고 80%는 이거 다 박았었어요, 그날. 진짜 미련 없이. 1의 망설임도 없이 다 박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나스닥 인버스는 왜 스테이 했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코스닥 3개에다가 때려박을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왜 이 지수단에 대한 인버스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종목은 멀쩡해. 내 종목은 멀쩡한데 가끔 가다가 그냥 이 매크로 이슈가 문제가 생기면서 내게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내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거나 지수가 빠지면서 내 거는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같이 밀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바스켓 매매로 되다 보니까 ETF 단에서 그냥 매도세가 나오면서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종목은 멀쩡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종목이 갖고 있는 기대 모멘텀이 제가 이렇게 몇 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뭐 내가 건설주나 혹은 뭐 뉴딜 정책 뭐 발표합니다 해가지고 막 친환경 어디다가 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 발표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편입되거나 이러면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통 이 정부 정책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분기당 나오는 실적 발표에서 내게 실적이 되게 좋아. 상승세가 좋고 이래서 실적이 발표되는 날을 기다리는 경우. 실적 발표만 되면 내 거는 당연히 오를 텐데 지수단에서 빠지면서 내게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나오는 이 지수단에서 발생되는 하락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려고 지수 인버스를 보통 뭐 10%나 20% 들고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지수단에서 나오는 하락분에 대한 수익? 이 수익으로 인해서 이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뭐 5%다, 3%다 그런 손절 라인이 있을 때 총 계좌로 봤을 때는 이 일부 들고 가는 인버스가 그걸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인버스로 들고 가냐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스닥 인버스로 한 20% 정도 수익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이 지수 같은 경우,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변동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3%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단의 인버스를 사고는 있는데 사실상 얘의 변동폭 자체는 하루에 많이 해봐야 1%, 2%. 진짜 많이 하면 3%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서 손해가 날 부분은 사실상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게 지수 내가 인버스를 들고 있는데 지수가 올랐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 올랐으면 얘네는 여기 지금 제가 편입했던 대덕전자나 하나머티리얼즈나 심택은 생각해 보시면 얘의 변동폭보다 얘가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해서 손실이 난다고 봤을 때 나스닥이 1% 상승을 해서 내 나스닥 인버스가 1%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얘네는 몇 퍼센트 오르겠어요? 훨씬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종목을 잘 골랐다예요. 내가 고른 종목이 잘 골랐을 경우에. 지수가 이렇게 보합이거나 약보합일 때도 내 건 올랐다니까, 이날.
지수만 그냥 멀쩡히 보합세만 유지해주면 내 거는 올라요. 왜냐면 실적도 좋고 그동안에 과대 낙폭을 했던 그 과대 낙폭에 대한 이제 반등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지수만 멀쩡해준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부 스테이에서 들고 갔던 거고 이거 들고 간다고 제가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여전히 남겨놨다고. 누가 저한테 이거 다 정리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이거 남겨놓은 거 또 올려드렸었어요.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올려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분기 배당이라고 하면은 석 달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올 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운데다 놓은 거고 뭐 무상증자나 IB 리포트 나오거나 수주 공시나 이런 거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언제인지에 대해서. 근데 보통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뭐 신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뉴딜 정책이라던가 뭐 그린 이 친환경 정책 관련돼 가지고 나오거나 뭐 로봇도 있고 뭐 그런 발표되는 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이 발표되는 날들이. 신기술 개발은 뭐 제약사 같은 경우에 뭐 임상이 언제 완료된다거나 그런 성공에 대한 기대가 이런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3분기 뭐 6월 달에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얘가 그 지수 변동폭을 상쇄시켜주는 역할로 저는 그래서 보통 이거 10% 20%를 그냥 들고 들어가요. 얘 변동폭 자체는 별로 없는데 어, 내가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지수단에서 발생되는 걸로 내 종목이 밀리는 거를 상쇄시키려고 보통 인버스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20% 들고 갔던 거예요. 현금 그 분할 매수를 맨날 얘기하는 저도 한 방에 이 코스닥 세 종목에다 다 때려박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남겨놨었다고. 20%를. 현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지수가 이게 설령 1%가 올라서 얘가 1%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3, 4%씩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해지용으로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하락하면서 근래에 보시면 나스닥 선물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나스닥 3% 빠진 날에도 우리나라가 그냥 약간 약보합으로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많이 빠진 날에도 저희 나라가 좀 버틴 날이 있어요. 그게 아마 요 약보합 요 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수익이 나고 여기 쭉 올라갈 때야 얘가 손실이 나고 있었겠지만 다시 얘가 수익을 내면서 이걸 들고 갈 여력을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그냥 스테이 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출장 가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열 시간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화장실 가서 잠깐 볼 막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게 일단 요 앞에서 확보했던 안전마진 자체가 너무 나이스한 상태였어요. 그 중간에 한번 나스닥 인버스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나스닥 인버스는 지금도 수익률 20%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를 다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해지도 들고 있었고 그래도 종목을 좀 잘 골라서 여기 뭐 약보합하거나 강보합을 해도 제 거는 좀 올랐었어요. 여기 보시면 대덕전자는 진짜 상승세 계속해서 나왔었고 대덕전자 첫날에도 6%인가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 8.9%를 오롯이 먹은 상태였다고 요 화요일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두 번째 날에 뭐 배당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5% 6% 수익이 나면서 여기도 한번 분출을 했고 심택은 첫날이랑 오늘 제가 정리할 때 아침에 4%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머티리얼즈만 제가 평단 좀 높게 들어가서 이거는 손절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1.2% 배당금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은 아니었고 대덕전자는 제가 총 개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3% 정도 수익을 본 상태였고 심택도 4%인가? 수익 난 상태로 최종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스위칭한 결과를 제가 여기다 안 적었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오늘 최종적으로 된 거는
여기 계좌 열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인버스에다가 비중 40으로 아침부터 예, 전환했었어요. 그거 올려드렸었죠, 제가. 이, 바꾼 거. 제 거 따라 사지 말고, 아니면 지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거는 추격 매수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결국엔 이것도 제가 전날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대덕전자 들어간 것도 제게 평단 제일 낮았잖아요. 저희 방에서. 대덕전자는 진입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오전 내내 되게 하단에서 놀고 있다가 후반 가가지고 상승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변동폭이 시간에 따라서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추격 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수는 그래도 이 시간에 따른 변동폭이 좀 작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1.5% 수익이고 그 40% 비중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럼 나스닥 인버스는 25% 정도 비중 들어가 있고 지금 18%? 아니, 19% 수익 난 상태예요. 나머지 현금은 예, 나머지 현금은 조금 스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인버스에다가 넣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스테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나스닥 인버스가 아니고 코스닥 인버스에다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보시면 제가 화요일 세미나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거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모인 모멘텀이 얘를 다시 아래로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5% 3% 상승 나올 때 실제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80원까지 내려가면서 20원 가까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요 뒤쪽에 있는 상승분을 지우고 보면 올초 키 맞추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잘라보면 6월 24일까지 잘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요 쭉 하락 추세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와 키 맞추기가 된 상태였어요. 요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빠져요. 너무 안 빠지고 상승 방향에 대한 압력이 너무 강하고 이게 이 원에 대한 그냥 전 세계 추이를 봤을 때 달러와의 비교 말고 원화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봤을 때 너무 안 나와요. 이 신흥국에 대해서 단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신흥국 화폐들이 다 이 평가 절하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가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투자 금액 전체 금액 중에서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뭐 대만은 요즘 또 다시 맞춰지고는 있는데 어디였지? 뭐 중국이라던가 예, 아무튼 신흥국 중에서 유독 원화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지는 상태예요. 이걸 추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는 원화대로 평가절하가 되고 있고 투자금 회수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을 여기다 안 넣었는데 외국인 수급만 한번 코스피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뭐 진짜 가차 없어요. 그냥 6월 내내 뺐어요. 원화에 대해서만 되게 유독 좀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달러 하락 부분이 제가 지금 근래에 들어갔던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추세가 좀 변했어요. 추세 변한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안 넣었네. 제가 장표 하나 빼먹었나 봐요. 지금 추세가 하나 바뀐 게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우선 유럽이
지금 유럽은 가시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GDP 빠지는 것도 있고, 소매 판매 빠지는 것도 있고, 산업 생산 빠지는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은 오늘 나온 것만 봐도 8점 몇 프로로 그냥 그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게 매달 매달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단계, 한 석 달 정도, 1분기 정도 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에 유럽의 스탠스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한 이 3거래일 정도 만에 뭐 이탈리아나 독일, 스위스 국채금리 확인해 보시면 10년물이 0.1% 넘게 빠졌어요. 원래 7월에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 종료하고 금리 인상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9월에 다시 금리 인상 추가로 더 할 거예요. 라고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유럽의 그런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유럽에 대한 그 긴축 정책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먼저 반응해서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쪽으로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몇 달 전만 생각해도 뭐 기준금 그 10년물 기준금리도 쭉 상승세를 보여서 저희가 TBT로 발라먹었었던 그 부분. 예.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간 거죠. 채권도 평가손이 엄청 일어나고 있었고 주식도 많이 빠지고 그 두 가지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엄청난 자산의 가치 하락이 발생됐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주식은 빠지고 국채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 일주일이 뭐야.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이 엄청난 긴축을 할 것처럼 했던 부분, 이 높은 인플레로 인해서 긴축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렇게 못할 거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국채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국채 금리가 10년물인데 0.1%면 엄청 많이 빠지는 거고, 지금 3거래일 만에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경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하나 엄청 크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이 그 유럽의 긴축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빠졌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통화가 이 평가 절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단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유독 이 평가절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 보유고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데 어젠가 나온 한국은행 발표 보시면 상반기에 때려박은 돈이 10조 가까이 된대요.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안정화에 투입된 돈이 8.5억, 80억 달러였나? 예, 해서 아무튼 10조 정도가 그냥 그 외환 유지를 위해서 투입이 된 돈인데 1,300원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외환 보유고가 빠지고 있는 거는 그 평가손이 안 들어간다고요. 외환보유고로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유가증권 상태로 들고가 있고 특히 그중에 국채 장기물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평가손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 기준금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장기 듀레이션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2%, 3% 상승한 거면 우리 외환보유고도 사실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반영 안 한대요. 매 달마다 트래킹해서 이걸 반영 안 한다고 거기 답변 달려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평가손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4,400만 불 들고 있는 게 이 외환보유고가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진짜 막 뭔가 크러쉬가 나가지고 1,300원 뚫려서 막 1,400원, 1,500원 간다고 했을 때 이 금융당국이 나서서 외환보유고를 투입해서 막을 수 있는 이 유동현금 자체가 그렇게 되면 유가증권을 팔고 현금화 시켜서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4,400만 불이 실제로 4,400만 불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래 보였던 국채금리 상승세를 봤을 때
평가손이 엄청날 텐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다. 음.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환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스닥 인버스가 아니고 이 국장에 대한 인버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로 때린 거예요, 이번에는. 오늘도 무역수지 발표 났죠. 수출은 좋아요. 수출은 좋은데 이 뭐야 수입 물가가 미쳤어 지금. 저번에 제가 외환보유고 설명드릴 때 이 수입 물가 상승 추이랑 수출 물가 상승 추이랑 봤을 때 수입 물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고 거기에 대부분은 WTI에 기인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이 첫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100불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이 높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우리 자국의 화폐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들고 나가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 자체의 가격도 굉장히 높고 이 원화에 대한 평가손까지, 그러니까 뭐야, 이 평가 절하까지 일어나면서 양싸대기로 맞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올해 내내 이럴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이 환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 가계부채는 제외시킨 거예요. 지금 이 가계부채를 빼고도 9월에 터질 그 코로나 부실 대출이 제외하고도 이 환 리스크 자체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요즘 요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추이를 보시면 뭐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코스닥 요거 보시면 여기 막 딱히 매크로 이슈가 생겨서 이렇게 뺐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정말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으로 좌지우지된 시장일 뿐이에요, 요거는. 투심이 너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거래량 자체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부분이. 근데 그 외국인 수급이라는 게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화에 대한 평가 전환가 일어나면 쉽게 들어오기 어려워요. 물론 임계치까지 올라가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값싼 시장으로 환율에서도 환차익으로도 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에 분명히 용이해 보이지만 당분간은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모멘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7월 FOMC에서 발생될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이 뭐야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렇다고 기준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와 돈이 막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러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어디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정도로 국장이 나쁘거나 이 한국 채권에 대한 상태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 역전 나면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당장은 역전 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단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그 유럽의 긴축 속도 조절 때문에 일단은 이게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얘가 떨어져 줘야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데 일단은 적어도 일단 하락 압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다가 코스닥이 외국인의 손에 놀고 있는데 그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용이하지 않다. 그겁니다. 나스닥 인버스도 제가 들고 있죠, 지금 2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되게 고밸류 상태일 때, 막 작년만 생각해도 테슬라 퍼가 뭐 몇백 배니 막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용인이 됐던 이유, 그 고밸류가 용인이 됐던 이유는 이번에는 100억을 벌었지만 다음 분기에는 200억을 벌고, 3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고밸류가 허용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고퍼를 찍고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 빠졌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 1탄 유동성 축소. 유동성이 빠지면서 긴축, 뭐 기준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쭉 하락세를 보였던 거고 그 고퍼가 해소가 됐죠. 이 프라이스와 어닝에 대한 레이시오가 이제 뭐 퍼라 그러죠. 보통 PE라고 그러는데 그 20배가 넘던 PE가 쭉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평균이 뭐 17배라 그러는데 지금도 한 18배, 19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밸류를 해소된 상태였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되게 조금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2분기 컨센 자체를 내려 컨센을 내린 다음에 발표를 했더니 컨센 했던 거랑은 유사하게 나왔네 하면서 시장이 그냥 이렇게 평문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건데 요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뭘로 해소가 됐냐면 근래에 나왔던 나이키랑 어제 나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특히나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요 국장의 반도체 부분들이랑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제가 근래 보니까 비록 컨센이 낮게 잡아서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비슷한 수준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애초에 컨센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안 좋아 하면서 나이키랑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장 개장했나? 장을 한번 보고 봅시다. 지금 나스닥은 약보합이에요. 그렇게 됐던 건데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3분기 컨센을 안 좋게 제시하면 주식이 빠지더라고요. 요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컨센을 애초에 낮게 잡아서 실적이랑 부합하게 맞춘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컨센을 낮춘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게 평가하느냐, 안 좋게 평가한다가 나이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을 비록 뭐 낮게 잡든 높게 잡든 해도 실적 자체가 부러지는 부분은 시장이 안 좋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 3분기 컨센.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보면 2분기 컨센서스가 안 좋아서 이 과대 낙폭을 일으켰던 게 되게 많이 있었죠. 저희 생각해 보면. 뭐 넷플릭스나 저번 실적 발표 때 신나게 부러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생각해 보면 2분기 컨센이 되게 안 좋게 나온 게 많았어요. 그 안 좋게 컨센 나왔던 게 이제 이 7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부러지면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요 기껏 고밸류를 해소했던 부분이 다시 어닝이 빠지게 되면 이 저퍼로 됐던 게 고퍼로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그 높은 밸류에 대해서 해소하는 하락분이 이 프라이스가 빠지는 부분이 나와줘야 돼. 3분기 컨센. 3분기 컨센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에 제 그 사실관계견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9월 달쯤에 그 미국장 가야 된다고 되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3분기 실적 받아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되게 비관적이긴 한데 마냥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되게 사자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9월에 3분기 어닝 받아 먹으러 들어가자고 국장이 아니라 미장 하자고 되게 주장했었어요. 달러 사자. 달러 사서 적어도 달러 연동으로 미국장 가서 투자하자 했던 그거였어요. 그때 3분기 실적 발표가 제 기억에 83%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S&P 500 종목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된 게 83%였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만 했다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어딨어 여기. 이 상승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상승세. 그게 요 부분이에요. 10월이니까. 요 상승세가 그 실적 발표 나오면서 나왔던 건데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얘기할 때는 보통 기업 실적은 계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 3분기가 실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분기 컨센에 대한 부분도 뭐 사업 설명회나 실적 보고를 할 때 3분기 컨센을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스닥 인버스에 대해서 강하게 홀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 기대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의 25%, 코스닥 인버스의 40%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결국엔 패드의 금융정책이 언제 돌아서냐가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액션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딱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나오는 게 이 패드의 금융정책에 대한 변화. 지금은 너도 나도 3%, 4%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원래 평소 같았으면 되게 지금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무조건 패드는 땡겨야 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당장 GDP 역성장, 2분기 역성장 얘기를 하고 있는 바람에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의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에는 유가고요. 누가 뭐래도 유가예요.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고 뭐 어디 수출이고 모든 핵심은 유가인데 이란 핵합이 일단 나가리 됐고 오펙 증산 여력이 있는가? 없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미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의 뭐 채굴업체라던가 석유 시추업체가 뭐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 시추에 대한 이 설비 투자는 수천억 단위래요. 투자가 뭐 이렇게 뭐 몇백억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지금 단에 수천억 해봤자 1년만 지나도 친환경 떠들면서 그 투자금에 대해서 이 평가절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뭐 무슨 뭐 횡재세? 뭐 벌금 매긴다고 유가 업체들한테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매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뽑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매겨서 가격을 낮춘다가 아니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상한 세금 매기면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세금을 매기는 게 절대 이 유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무리 쪼아봤자 그 증산 여력이, 그러니까 이 뭐야, 설비 투자가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증가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오늘 뭐 근래에 나왔던 중국의 산업 생산만 봐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 파괴에 대한 기대도 좀 어려운 상태. 해서 100불 위에서 놀 것으로 일단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CPI는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이벤트고 저는 일단 계속 120불대에서 놀고 있던 이 6월의 CPI와 주택 가격이 높았던 부분, 주택 가격에서 CPI가 33%, PCE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이 가격 어택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CPI, 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돼요. 유가랑 CPI가 이렇게 높은데 이 유가랑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CPI가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저는 해봤자 그냥 유사 수준이거나 5월 달이랑 유사 수준이거나 좀 더 높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중고차 가격도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물가예요. 이거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모기지 금리를 올리면서 이 주택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기존에 팔고 있던 주택 가격에 대해서 급격하게 하락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패드는 긴축을 달려야 돼요. 근데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은 마냥 쪼일 수가 없어요. 근래 나온 그 2분기 GDP 나오 거기서 지금 마이너스 1% 역성장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 판정 경기 침체 판정이 아니에요. 만약 요 두 개가 나온다, 이 역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나온다 해서 경기 침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들도 존재해요. 근데 일단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죠. 무엇보다 패드가 항상 이 스탠스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지표는 이 ISM PMI 지수예요. 이게 50 아래로 돌면 보통 패드가 그때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보통 손 들고 뭐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동결한다던가 상승 추세를 멈추는 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딱 그 시점이 요 ISM PMI 지수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거 보고 올게요. 이거 오늘 하나 발표했죠. 아직 안 했나? 11시에 발표되네요. 이따가 뭐 질문 받다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고름만 짜내야 되는데 아예 죽어버리면은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기 침체에다가 몰빵이에요. 이 근래 한 1주 정도가 경기 침체 몰빵입니다. 시장이 지금. 국채 금리 빠지는 것,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국채 쪽으로 다 돈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저 원자재 시장만 봐도 불이값 빠지는 거랑 저 근래 WTI 빠진 것만 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그 CPI 8.6% 나오면서 딱 그 5월 CPI 발표됐던 그 날부터 난리가 났던 한 며칠 갔나? 영업일 며칠 동안 그 하락 추세 엄청 빡세게 나왔던 그때 한번 이슈가 된 뒤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언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 언급 빈도랑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 언급 빈도랑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경기 침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고 특히 이 GDP 나우 2분기 역성장 나오게 되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장기 국채뿐만이 아니에요. 단기 국채도 같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2년물도 3%그 무너져가지고 2.9%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10년물도 내려왔죠. 3% 아래로. 다시 인플레이션 쪽에 힘을 내려면 요겁니다. 요거. 중순에 그 15일인가? 7월 15일쯤에 발표되는 요거 발표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쪽이 약세일 수밖에 없어서 경기 침체가 지배적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국채금리가 우리가 지금 TBT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단에서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이쪽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발표가 되는 7월 15일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인플레이션 쪽이 강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요? 일단 7월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요거 CPI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부각되면서 7월 15일쯤부터 다시 국채금리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나스닥 저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밸류를 해소를 한 상태인데 7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서 어닝이 부러지게 되면서 다시 고퍼로 바뀌고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라이스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국채금리는 요 중순부터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쪽이 강해지면서 여기는 중순부터 실적 발표되면서 추가 하락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받을게요. 오케이, 한소 1시간. TBT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30일에 QT로 인한 장기물 노로품 만기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량은 신경 쓰지 마세요. 9월부터 풀악셀 받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QT 물량보다는 지금의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기대하지 마세요. 15일에도 보니까 15일에도 별로 없었어요. 6월에는 15일, 30일에 만기 물량이 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15일에도 생각해보면 그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부로 만전 마진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7월 중순 CPI 발표까지는 2주 정도 남은 시간이
시간에서 TBT 포지션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 안전마진 소모하면서 이 CPI 보러 가는 건데, 어, 저 같았으면 3.2에서 사실 그냥 정리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2.8쯤에서 매수해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단에다가 시장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경기 침체 오면은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빡세게 못할 거야라는 걸로 미리 책정을 하면서 이렇게 쭉 빠진 상태인데 예, 이거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모기지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빠진다고 생각되면 이 주택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게 CPI에서 33%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무조건 보고 갑니다. 7월 CPI. 지금은 경기 침체가 훨씬 압도적이긴 한데 앞으로 나올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타자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 기준금리 올린다 쪽이 우세해질 거예요. 지금은 얘가 우세하지만. 그래서 일단 스테이예요. 지금 어차피 뭐 마이너스도 아닌데 저는 보통 한 3%, 5%까지는 손실 나는 거를 제가 기다리는 모멘텀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 모멘텀 터지는 거 기다릴 때까지는 저는 3%, 5%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고 저는 손절하는 데 있어서 진짜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랑 조금 저랑 차이일 수가 있는데 이거 팔아서 저쪽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다 치면은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3%, 5%까지 손실이 나는 거는 저는 그냥 들고 가요. 이거 기다리세요.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라고. 근데 물론 지금 많이 빠져서 질문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거 보는 것까지 기다리자. FXY는 계속 유효한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게 얘도 똑같아요. 이 달러 인덱스랑 같이 연동해서 엔화도 똑같이 달러 인덱스랑 관련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달러가 강세로 돌면 엔화도 당연히 평가 절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통화 가치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약세로 뭐 돌아서 FXY는 빠졌겠네 그러면. 계속해서 빠진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그냥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세요. 엔화잖아, 심지어 엔화. 근래 많이 사셨던데,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갑자기 돌릴지 몰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2주 정도를 하락 추세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유럽 쪽에서 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엔화에 대한 부분이 빠졌을 텐데,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긴 하고. 근데 이건 빨리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들어가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7월 달에 나올 다음 우리가 원래 투자처가 나스닥 인버스였잖아요, 7월에. 이건 기억하시겠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거 보고 7월 달에는 나스닥 인버스가 원래 저희 추천 포지션이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다음에, 요 다음에 TLT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 하나 들러야 되는데, 그걸 이제 FXY로 봤던 거죠. 근데 그냥 지금 딱히 살 거 없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들고 가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고, 내가 바닥을 잡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요즘 그 유튜버 중에 또 이 제시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뭐라 해야 되지? 뭐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빠져서 얘가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그럼 이 이전에 있던 가격이 타당했는가? 이 가격이 타당했다면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합리적인데 애초에 이 상승했던 여기 부분이 53? 뭐가 53이에요? 그래 ISM 이거 빠지잖아. 안 좋게 나온다니까. 나스닥이 오르네? 왜 오르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스닥이 지금 뭐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는 저희는 어차피 실물 경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원래 예상치가 54.9였고 적어드려야겠다. 이전이 56.1 발표치 이번에 ISM 나온 거예요. 이전에 56.1이었는데 예상치가 55였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3이면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이 PMI는 그 이 각 기업에 구매하는 사람들, 구매 쪽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는 건데 향후 뭐 경기는 어떨 것 같니? 신규 주문은 많니? 뭐 경기 전망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인덱스화 시킨 건데 안 좋잖아요, 이거. 이게 빠지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게 50 위면 확장이고 50 아래면은 축소 국면이어서 50 아래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5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비록 50 위에 있더라도 이 하락 추세가 계속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제 50 가까이 많이 왔죠. 근데 이 53이면 이걸 패드가 이걸 보고선 방향을 바꾸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상. 50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패드가 이 스탠스 전환을 합니다, 보통. 제가 그 마지막 투자 전략에서 말했던 것 중에 경기 침체 우려의 가장 큰 지표로 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GDP겠지만 ISM, PMI,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50 아래로 내려갈 때 보통 패드가 금융정책을 선회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게 지금 53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이 정도면 3분기에 들어가면 저는 이거 빠질 거라고 이 5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러면 좀 이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빠졌어요. 56에서 53으로 이렇게 빠질 정도면 이러면 조만간 50 아래로 내려갈 텐데 그럼 이게 패드가 돌린다니까 이 금융정책을. 일단 7월까지는 이제 요번 달 발표된 게 이런 상태니까 7월까지는 요 CPI 발표되는 걸로 기준금리 튀는 거 되면은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TBT는. 9월에 이 QT 풀알셀 받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발표된 요 ISM PMI 지수를 보니 생각보다 더 빠르게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3.2%라도 가게 되면 이건 정리합시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TBT가 20년물 기준이니까 20년물에 지금 뭐 국채금리 2% 3%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듀레이션으로 쳤을 때 앞으로 0.2%포인트 먹는 거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요 7월 달 넘어가가지고 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ISM PMI 지표를 예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쪽 이 파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뭐라 해야 되지? 모멘텀이 쭉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울게 되는 게 이 ISM인데 이 추세로 봤을 때 더 빨리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TBT는 3.2%라도 당장 나오게 되면 익절하고 정리합시다. 요거는. 많이 빠졌네, PMI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빠질지 몰랐는데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도 그렇고 이 PMI도 그렇고 다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이거 모르고 투자하면은 진짜 요즘은 그냥 통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알고 해야 돼, 알고. 이거는 이 미리 보는 경제 전망? 제가 예전에 썼던 리포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강의 다시 해서 유튜브에다 찍어서 올릴게요. 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소매 판매, 또 이 뭐야, 이 PMI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제가 정리본 다시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나스닥 인버스 수익 20%낸 거잖아요. 다음 질문이 저퍼가 고퍼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다시 빠지는 것을 예상하고 나스닥과 코스닥 쭉 줍줍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안전 마진이 없지만요. 무슨 말씀이시지? 인버스요? 고퍼로 바뀌었는데 나스닥을 그치 인버스죠. 인버스 저 오늘 들어갔잖아요. 오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처럼 뭐 비중 40 정도는 그냥 태울 자리이기도 했는데 나스닥 인버스보다 코스닥 인버스를 많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문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에다 훨씬 많이 태운 거고, 나스닥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들어간 거니까, 지금 오늘 왜 상승하고 있지? 이제 다시 약보합으로 왔네요. 이 정도 자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견해예요. 오늘 나스닥 인버스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스닥 인버스를 사게 되는 사유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다라는 모멘텀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이 모멘텀이라고요. 그럼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이 모멘텀 보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다 보고 그 모멘텀 소진된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합니다. 빠지는데? 그냥 뭐 오늘 오르고 내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체가 이 실적 발표를 선행하는 지표가 이 PMI 지수라고요.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아무튼 오늘 주요 포인트는 우리가 코스닥을 정리하고 요 코스닥 저번에 나스닥 인버스 20에 이거 3종 들고 갔던 거를 오늘 정리를 하고 코스닥 인버스로 스위칭된 상태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거 찍었습니다. 그 요번에 근본에 나왔던 요 단기 반등에 대해서 발라먹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린 거고, 원달러 환율은 안 좋을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 압력밖에 없고 하락 압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외환 보유고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못 막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명목상 4,400만 불에 대한 외환 보유고는 사실 국채에 대한 평가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1,300원 뚫고 1,400원 뚫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해서 뭐 한 달 정도 선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무역수지 발표가 제일 빠른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매월 1일에 첫 거래일에 이 무역수지 관련돼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도 역대급 마이너스가 나왔고,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유가인데 유가는 계속해서 그냥 100불대에서 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나스닥 이 인버스 끼고 들어가는 거, 이 투자 방법은 제가 보통 하는 건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하세요. 내가 위험한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인버스에다가 지수 단의 인버스를 들고 함께 가세요. 그럼 해지가 되니까. 뭐 있어? 여기 여기서 상승하면서 꺾였을 때 제가 이거 촬영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올 자리 아니다. 우리 원래 7월 2주까지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6월 안에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했던 그 세미나 진행했던 거. 근데 제가 오늘까지 왜 들고 왔냐면 여기서 확보했던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들고 온 거예요. 제가 해칭했던 것도 있고. 아무튼 투자 방법은 그렇고. 이거 뭐야? 여기 뭐 있었지? 이거 뭐야? P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다시 어닝이 빠지게 되면 고퍼로 바뀌게 되고 그 밸류 다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다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훨씬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뭐 이슈가 없으니까 빠져 있는 상태죠. PC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PI가 이미 발표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표가 드러났기 때문에 PC 발표는 보통 그냥 예상치에서 그냥 보통 부합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7월 15일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일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까지는 예, 경기 침체가 지배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 끝났고 오케이 11시 11분이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끝났죠? 감사합니다.